이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나는 아마도 그 조직의 동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들킨다면 그들은 내 존재를 알고 나를 다시 추적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내 목숨을 알아챈다면 나의 일생은 단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오물의 존재를 묻어두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 오물은 그저 평범한 오물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에 관한 것이다. 나는 도쿄에 있는 모 조직의 신진 간부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라. 누군가는 그를 지라의 사자라고도 부르곤 했다. 그는 친밀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으며 그 어떤 일도 냉철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요즘은 조직도 많은 보고를 내지를 맡긴다. 더 이상 조직을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다. 기일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경찰에 잡히게 되면 조직의 모든 일이 끊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었다. 대신 그 대가로 나는 내 역할을 받아들이고 생계를 유지했다. 도쿄의 번화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을 한다고 얘기할 때면 그들이 생각하는 위험과는 조금 달랐다. 내가 하던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꽃집에 꽃을 사러 가고 그 꽃을 고급 클럽에 배달하는 일이었다. 끝나고 나면 깃돈을 받는 일이었으니 사실 큰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이었다. 꽃집에서 써온 돈에 비해 3배에서 5배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월 수입이 3천만 원에 가까워지니 그 돈은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선이 되어버렸다. 이 정도 일이 뭐 큰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절대로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꽃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적어도 내가 알기에는 다 경험이 많고 긴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젊은이들을 보면 그들은 이 정도 일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바깥길을 수도하는 양아치들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밀려오는 싸움에 맞서야 했다. 주먹 해결이 필요한 순간이었지만 경찰이 개입하는 일은 모두 끝나게 된다. 거래는 멈추고 나는 그 조직에서 단 한 사람으로서 존재감을 잃게 된다. 그래서 나는 끈질기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 내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몇 번이고 끈질기게 설득해가며 나는 내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나는 시게루와 코리,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나를 꽃배달의 달인이라고도 불렀다. 그렇게 일이 점점 커지고 나는 한밤중에 급하게 불려가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 시점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나를 불러낸 그곳, 그 골목길에는 다른 차가 지나가는 법도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도심의 한복판이었지만 마치 고요한 물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곳은 분명히 다른 공간, 다른 차원으로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무언가 이 세계와 연결된 것 같다. 어느 날, 나는 그 골목에서 마지막 배달을 끝내고 그곳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눈앞에서 뭔가 반짝이는 빛을 봤다. 그 빛은 내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처럼 이상하게 불꽃이 떴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것은 점점 받아오는 걸음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멈추렸다. 누구일까? 그 순간 내 옆으로 한 손이 스치며 지나갔다.
그리고 그 손이 남긴 기운은 차가웠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끔찍한 기운이 나를 감쌌다. 나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그곳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가 도망칠수록 그 손은 계속해서 내 뒤를 쫓아왔다. 그때 나는 그 손이 나를 쫓고 있는 이유를 깨달았다. 그 손은 단순히 내게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 손은 그 오물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나나려 했던 그 골목, 그곳에서 내가 배달하던 꽃들이 숨겨진 진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 꽃들 속에는 무엇인가나 담겨 있었고, 그 오물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한 돈이나 거래가 아니었다. 그 오물의 진짜 기미를 밝혀내려면 나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하려는 이유는 이제 그 오물의 비밀이 나를 놓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없다면 그 오물은 영원히 묻힌 채 어둠 속에 가라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둠은 점점 나를 조여오고 있다. 내 직감이 맞았다. 차에 실린 것은 드럼통이나 골판지 상자 같은 물건들이었다. 사실 짐을 실을 때 나는 운전석에만 앉아 있었고, 뒤쪽은 가려져 있어서 뭐가 실려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벤치 뒤를 따라 운전하는 것뿐이었다. 짐을 내린 뒤 한동안 기다린 후, 다시 벤치를 따라 돌아와서 돈을 받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옮긴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엄청나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그저 돈을 받는 일이 전부였고 한 달치 꽃배달 대가로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는 또 코이의 호치를 받고 나갔다. 도착한 장소는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평소에는 시게루와 코이 그리고 젊은 부들만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간부인 지루가 함께 있었다. 시게루와 코이를 포함해 오직 3명만 있었다. 3명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내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에서 내려 시동을 끄고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서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그들과 대화하려 해도 그들은 별다른 말 없이 서로 간의 긴밀한 대화를 이어갔다. 몇 분 후 그들이 말을 마치고 나서 내가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이상한 예감에 사무잡혔다.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차 문이 열리고 무거운 물건들이 실렸다. 그런데 이번에 실린 물건은 드럼통이나 골판지 상자가 아니었다. 그 물건은 묵직하고 확실히 평범하지 않았다. 뭔가 고요한 떨림이 나의 몸을 감쌌다. 나는 그 무게감에 기분이 묘하게 불편해졌다. 그리고 그날 가장 이상했던 점은 시게루와 코리가 내 차에 함께 탔다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그들이 벤치를 타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내 차에 탔고 내가 운전하는 차로 가야 했다. 그것도 모자다. 우리는 갑자기 고속도로로 향했다. 고속도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길이었다. 번호판이 기록되기도 하고 CCTV가 있어서 최대한 고속도로는 피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한참을 달리고 주변에는 차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다. 그때 벤치에서 기상 깜빡이가 켜지면서 지루가 타고 있던 차가 멈췄다. 그제서야 지루는 입을 열었다.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서 멈춰. 그의 말대로 나는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해 멈췄다. 그 순간 고루한 방범기 속에서 나는 무언가나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확실히 느꼈다.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바깥의 차들은 이제 거의 모두 사라졌다. 나는 차를 세우면서 뒷좌석에 앉은 시게루와 코이의 얼굴을 살펴봤다. 그들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다.
긴장감이 흐르는 들투섬은 무엇인가 숨겨진 질시를 만해지는 것 같다. 거기가 합류 지점인 듯 보였다. 저기다 후진 주차해. 후진 주차를 하고 전조등을 떴다. 양쪽 기둥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라 평범하게 지나가는 차는 뒤를 돌아봐도 좀처럼 찾을 수 없는 위치였다. 설령 찾아내라 하더라도 그곳에 가까이 하는 건 위험할 것이다. 김치는 그대로 가버렸고 11호와 코이는 둘이서 짐을 내렸다. 그리고 한 번도 차 밖으로 불은 적이 없던 나를 나오라고 불렀다. 이제까지 운전석 밖으로 나를 부른 적은 없었는데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나를 덮쳤다. 문을 열고 나가자 11호와 코이가 둘이서 메고 있는 검은 비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영화에서 종종 봤던 시체 봉투처럼 색감만 봉투였다. 그걸 볼 시점부터 이미 내용물이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터무니없는 일에 말려들었다는 생각이 들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왜 이런 은밀한 일에 조직 사람이 아니라 날 데려온 건가? 그 이유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작은 열쇠들이 있었다. 나는 그 말대로 철조망 문을 열었다. 철조망을 지나 5m 정도가 지나자 또 문이 하나 나타났다. 정확히 말해서 문이라기보다 벽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열기 위한 손잡이도 없고 열쇠 구멍도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시계로는 반대편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려고 했다. 주머니에는 크고 작은 열쇠가 하나씩 있었다. 콘크리트 벽에 스테인리스로 된 작은 뚜껑이 붙어 있었고 그것을 작은 열쇠로 여는 것이었다. 안에는 원통형 열쇠 구멍이 있었고 거기 튼 열쇠를 넣고 돌리자 철하늘 소리와 함께 벽이 조금 움직였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벽이 열렸다. 앞쪽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다. 손전등을 들고 잠시 나아가니 곧바로 철문이 나타났다. 5단 출입 엄등, 방위 시설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여기 분명 일본도로 공단의 시설일 텐데, 아니 그걸 떠나서 조직 사람들이 이런 곳에 멋대로 드나들 수 있는 건가? 감시 카메라가 없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철문도 아까 전 벽과 똑같은 방법으로 열렸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다. 코이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꽤 힘들어 보였지만 도와달라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계단이 보였고 우리는 들 계단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내려갔다. 두 사람은 종종 발걸음을 멈추고 어깨에 침을 고였으며 그들의 표정은 더욱 긴장되고 있었다. 계단을 다 내려오자 대단히 넓은 통로가 좌우로 펼쳐졌다. 아마 폭이 10m 정도는 되었던 것 같다. 우리는 두 곳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통로에는 군데군데 아주 신기하게 빛나는 전등이 달려있어 손전등 없이 걸을 수 있었다. 우리는 맨편 통로로 나아갔고 가끔씩 쉬어가며 한동안 걸어갔다. 통로 자체는 길게 뻗어 있었고 양옆에는 어디로 연결될지 모를 문들이 보였다. 그러다 어느 한 문 앞에서 시계로가 멈춰 섰다. 그나 문을 열기 전에 말없이 입을 열었다. 여기 같다. 그곳에는 제군 육군 제13호 갱독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체를 보니 엄청나게 낡은 글씨체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지금 일본에는 육상 자대만 있었으니까 그런 터널이라니 믿기 힘든 일이었다. 11호와 코이도 땀투성이가 되어 숨을 몰아쉬고 있었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고 나 역시 가만히 있었다. 이제 가자. 내 생각에는 11호가 아마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자리를 잡았더니 갑자기 봉투 속에서 미친 듯이 뭔가가 날뛰기 시작했다. 11호는 당황했는지 그만 손을 놓아버렸고 봉투의 입구에서 얼굴이 튀어나왔다.
자세히 보니 제가를 몰고 있는 얕단 마른 남자였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설지가 않았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비닐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봉투 안에서 진짜 사람이,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튀어나온 걸 보고 나니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왜 깨어난 거야? 그들이 말하는 사이에도 검은 비닐은 계속 날뛰었다. 몸이 묶여 있었는지 어떻게든 봉투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고 있었다. 11호는 그 사람의 대 근처를 밥깃이 차버렸다. 순간 검은 기밀의 움직임은 멈췄지만 그 사람은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날뛰기 시작했다. 11호는 대 근처를 계속해서 밟았고 검은 기밀은 계속해서 그 몸을 뒤집으며 날뛰었다.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단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처럼 들리던 것이 이내 그것은 무언가 더 이상한 소리로 바뀌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 마치 늑골이 부서지는 소리가 2번 연달아 들렸다. 그 소리는 너무 명확해서 마치 내 몸 안에서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함께 전해졌다. 이내 봉투 속의 움직임이 멈췄고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게 그 남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선난 짐승처럼 날뛰던 남자가 내 눈을 바라보며 갑자기 그야말로 울부짖는 듯한 처참한 표정을 지었다. 남자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건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내가 알던 그 남자의 모습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있던 것은 마치 죽음을 직면한 자의 얼굴, 그 이상의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이유로 그 남자를 도와야 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었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를 다시 봉투 안으로 넣기 위해 나는 남자의 어깨를 받고 봉투를 멈춰잡았다. 남자는 마지막까지도 내 눈을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분명히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 눈빛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눈빛은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코이는 힘겹게 봉투의 입구를 묶는 작업을 마친 후 11호는 봉투를 몇 번 더 걷어차며 말했다. 이 정도면 될 거라. 죽으면 안 되니까 말이야. 그의 말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나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11호는 다시 나를 향해 한마디를 덧붙였다. 너, 저 녀석 얼굴 봐서. 나는 그 질문에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아니요. 갑자기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서 비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에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건 불가능했다. 그저 흐릿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들 속에서 그 얼굴은 점점 더 모호하게 다가왔다. 그 둘은 결국 다시 움직이지 않는 검은 비닐봉투를 어깨에 메고 걸어갔다. 이상한 점은 나도 그 봉투를 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외면하고 싶었지만 이제 나는 이미 이 사건에 깊이 얽혀버린 공범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갔고 점점 좁아지는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지름까지 지나온 넓은 통로와는 달리 이곳은 폭이 1000m 남짓한 좁은 길이었다. 벽은 오른쪽에만 있었고 왼쪽에는 자주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들이 나타났다. 그 계단들은 하나씩 내려가다 보니 점점 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하나 나타났다. 그것이 몇 번째 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맞춰 문 앞에서 멈추었다. 11호는 조용히 말하며 문을 열었다. 이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열자. 우리가 마주한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다. 그 방은 초등학교 교실 크기 정도였고 상당히 넓은 공간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정체불명의 원물이 있었다. 오롤의 입구는 굵고 무거운 철제 뚜껑으로 덮여 있었다.
이곳에 원울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이상했다. 왜 이런 곳에 원울이 있을까?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원울 주변에는 쇠사슬이 매달려 있었고 그 쇠사슬은 천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계로는 쇠사슬을 당기라고 지시했고 나는 그것을 따랐다. 쇠사슬이 천천히 풀리며 그 뚜껑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내 손에 쥔 쇠사슬이 감겨 올라가면서 뚜껑은 점점 더 열려갔다. 마침내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두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검은 비닐을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감할 수 있었다. 이 원울 속에는 절대로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 던져버리면 그는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경찰도 그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 의아했던 점은 그들이 이 사람을 산채로 넣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왜 죽이지 않고 산채로 넣으려는 걸까? 두 사람은 결국 곰투를 오물 속에 던졌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물이 튀는 소리가 나야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것은 컵하는 소리였다. 마치 물이 아닌 마른 바닥에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 순간 시비루와 코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시비루는 손전등을 들고 그 빛을 몸을 속으로 비추었다. 그의 손목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낮까지 전달되었다. 빛이 바닥에 닿자 우리는 몸을 속에서 봄투의 일부분이 고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봉투 속에서 한 줄기의 손이 고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 손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손이란 것은 그것이 사람의 것이라면 뭔가 이상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그 손을 따라 올라왔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물 속에서 나온 것은 머리가 없고 오직 작은 구멍만이 뚫려 있는 얼굴이었다. 눈이 없는 그 얼굴은 아무런 감정 없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굳어버렸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오물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존재였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시비루와 코이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얻어붙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지루였다. 지루는 우리가 그 상황을 지켜보며 의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벌써 끝났냐? 정신 차려. 시비루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하지만 곧 대답했다. 끝냈습니다. 지루는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오물란을 봤다는 걸 알아차린 듯했다. 봤냐?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건 곧 긍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빨리 뚜껑이나 닫아. 방금 본 건 읽는 게 좋을 거라.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선체로 떨어뜨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저런 괴물 같은 놈들이 있는 곳에. 설마 재물 같은 건가? 차마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죽이면 안 된다고 했지만 시기로 본인 또한 왜 죽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을 것이다. 그저 위에서 시킨 대로 움직였을 테니까. 우리는 몬길을 거슬러 차를 타고 도로로 나왔다. 시기와 코이는 이번에는 지루의 벤치를 타고 갔고 드디어 내가 그 세 사람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날 나는 떠올리고 말았다. 그때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남자의 얼굴.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최근 출소한 그 조직 회장의 셋째 아들이었다. 이철이가 영 좋지 못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서두르게 나섰다나 그만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까지 살았던 듯했다. 나는 고작 두세 번 마주쳤을 뿐이었지만
별거 없는 취지의 온갖 잘난 척을 다 하는 사람으로 지옥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회장의 아들을 죽이는 게 용납될 리가 없었다. 시체를 숨겼다 해도 머지않아 들키고 말았을 것이다. 반응한 한 들키지 않도록 난을 사용해서 옮겼지만 들 사건으로 2주일 정도가 지나자 지로는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다. 너도 어디 숨으라고? 시계로는 전화로 그렇게 말했다. 회장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이 들긴. 거기 있지. 조직원은 거리가 좀 있었던 거기 나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시계와 코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고 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을 전전하고 있다. 지금 이 글은 PC방에서 쓰고 있는 것이다. 조직 사람들이 이 글을 본다며 어디에서 썼는지 금세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동네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다. 누군가 둘이 그 오물의 정체를 밝혀낼 주길 바란다. 왜 이 야쿠자 조직이 그런 오물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정체가 밝혀진다면 나를 쫓는 녀석들 모두 잡혀 들어갈지 모르니 말이다. 나는 살고 싶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도망칠 생각이다. 어렸을 때 체험한 무척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여동생과 누나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다다미 방에서 가족끼리 나란히 모아 자고 있었죠. 하루는 어머니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소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면대와 거실 불을 끄고 다시 다다미 방으로 가서 어머니께 집 안에 있는 모든 불을 껐다고 말씀드린 뒤 저도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옆에 선 여동생이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눕다 보니 그 당시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다들 잠든 건가? 그때 갑자기 조용한 밤에서 딴다 하는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 소리에 잠에서 벌떡 일어나 어두운 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죠. 잠시 후, 좀 전에 들렸던 소리가 또 한 번 다시 들려왔습니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누나는 안 자고 있었는지 옆에 있던 누나가 지금 소리 들었는가? 고 물어보았고 분명 한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더 방을 둘러보았지만 여동생과 어머니께서는 분명 자고 있었고 저희 가족 외에는 그렇다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확실히 금속 같은 소리가 꽤 가까운 곳에서 들렸었는데 누나도 아까 들릴 소리가 궁금해진 건지 거실로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함께 실에서 나와 칠흑같이 어두운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어 근처에서 습거실 쪽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거실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 언제나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떠드는 곳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어서 얼굴까지 정확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리 근처까지 뻗은 긴 머리카락과 훌쭉한 체격, 그리고 입고 있는 하얀 유카타 같은 지원으로 봐서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누나는 제 시선은 조금 더 눈치채지 못한 듯 그 여자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여자는 어두운 거실 안에서 등을 곧게 칸 채 테이블 위에서 점지하고 있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다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터무니 보였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고 온 가족이 이미 잠자리에 든 상황이었다. 다만 그때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금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 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었다. 내가 고요한 밤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반복될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다.
집안은 어두웠고 나는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문 쪽으로 다가갔고 그때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그 소리는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 나는 다시 그 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나는 다시 한 번 문을 열어보았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조심스레 거실로 다가갔다. 거실은 어두웠고 그때 창문으로 새어들어온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조금 비추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부엌을 지나며 거실 쪽을 엿보았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뭔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나 거기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등 뒤로 우리를 향해 앉아 있었고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마치 점자처럼 고정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여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그저 끔찍한 느낌만이 들었다. 누나도 나를 따라왔고 그녀는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말을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누나는 그 여자를 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눈에 띄지 않게 테이블 위에서 손을 움직이지 않으며 마치 시간을 멈춘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 여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우리를 그냥 무시하는 듯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두려움에 떨며 나는 소리쳤다. 어머니,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깨우기 위해 거실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갑자기 잠에서 깼고 나를 데리고 거실로 갔다. 거실에 불을 켰을 때 그 여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다. 테이블 위도 깔끔히 정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누나는 여전히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고 공허한 눈빛으로 그 자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누나에게 물어봤다. 무슨 일이었니? 그러나 누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누나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태도는 점차 차가워졌고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누나에게 물어보았다. 누나, 그 여자 기억하지? 하지만 누나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나는 다시 물어보았다. 너는 그 여자 본 거 아니야? 누나는 고개를 들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큰 소리 지르니까. 그 후로 누나는 나와 대화할 때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다. 그녀는 내게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분명 그 여자를 보고 나서 무엇인가 무서운 것을 느꼈던 것 같다. 그 사건 이후 몇 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그 일을 잊으려 했다. 중학생이 되어 매일 반에서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다. 누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집에 오는 일이 줄어들었다. 어느 날 나는 반에서 공부하던 중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작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고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소리는 명백히 거실 쪽에서 들려왔고 나는 점점 더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여동생이 방으로 갔다. 누나, 일어나 봐. 라고 소리쳤지만 누나는 이미 잠든 듯 아무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도 이미 잠에 들었고 집 안에서 나는 혼자만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나는 다시 거실로 가보았다. 그때 나는 다시 테이블 위에 그 여자를 보았다. 이번에는 더 무서운 모습으로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새하얀 기모노를 입고 등을 곧게 판 채 테이블 위에 앉아 있었다. 나는 무서워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치직거리며 말했다. 너도, 너희 가족도 이제 다 끝이네. 그 말에 나는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다음날 아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다. 내가 왜 침대에 누워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어봤다. 혹시 내가 거실에서 쓰러졌던 거 아니냐?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런 기억도 없다고 했다. 여동생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녀도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 여자는 정말 누구였을까? 왜 우리 가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걸까?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도 그 무시무시한 표정과 그 여자의 기리한 웃음소리만 또렷이 기억날 뿐이었자. 그때 그녀의 입에서 나왔던 말들은 마치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것처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나는 이미 그 일이 다시 떠오를까봐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거실에서 나를 반겨주셨고,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거실 쪽이 어두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편번에서 그렇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집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거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는데 그날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나? 나는 어머니가 장 보러 가셨는지 아니면 잠시 외출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 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갑자기 온몸의 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지만 그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고 나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집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정신없이 아파트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집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기분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은 바로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라 나는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슈퍼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가게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간단한 저녁 재료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온한 모습에 내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분명 장 보러 갔겠지.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내 마음속에선 여전히 그 금속 소리와 그 끔찍한 생각들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서성거리다가 나는 문득 그 집에서 들은 이상한 소리와 그 순간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그 소리가 들린 것이 혹시 내가 그 집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슈퍼 옆에 있는 공중전화를 찾았고 신중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중전화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릅니다. 나는 계속해서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과연 괜찮으실까? 수화기를 들고 신호음이 들리기 시작하자 내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받았고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 그 도드럽고 익숙한 목소리에 조금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이세요? 나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무슨 일이니?
오를 늦게 들어왔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게 말이 되다.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손과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직감은 분명히 그때 집에 있었던 그 이상한 존재가 어머니가 아니다. 다른 누군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지금 집에 계신 것이 아닐 거다. 나는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여자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다? 그때는 정말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엄마야. 그 목소리는 여전히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지만 그 말에 내 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계신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 괴물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 나의 머릿속은 이제 더욱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나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다음 날 누나와 함께 다시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음 후 나는 그 집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내게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그 여자는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8년이 흘렀고 나는 대학에 다니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집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지만 내 마음속에 그 집의 공포는 여전히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오랜만에 고향에서 어머니로부터 집에 돌아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그 집을 떠올리며 그곳에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몸을 떨었지만 결국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해 아버지와 누나가 드디어 고향에 돌아올 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사실 마음속으로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것 자체가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어머니와 다시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8년 전 그 전화에서 어머니와 대화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목소리였지만 그때 그 목소리는 어머니가 아닌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느꼈던 불안과 공포는 지금도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어머니께는 정말 죄송한 일이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아닌 어떤 존재와 대화했던 것 같았고 그 불길한 예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제 주변에는 특별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누나도 여동생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그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나는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니라 결국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동안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거라고 믿으며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어머니와 대면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밝은 표정으로 어머니와 가족들 앞에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쁘게 일하시느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죠. 하지만 누나와의 대화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사건 이후 누나는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색해졌습니다. 그 사건이 있음 후 나는 누나와의 관계가 매우 서먹해졌고 그로 인해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나에게 사라지지 않을 말들을 꺼냈습니다. 너를 계속 무시해서 미안해.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이나 나를 무시했던 누나가 갑자기 사과를 하다니 내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누나에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묻기 전에 무엇보다 그 당시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누나는 그날 밤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가 바로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소리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내가 느꼈던 그 공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누나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욕실에서 딴딴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몸이 움찔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내가 8년 전에 듣고 겪었던 바로 그 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나는 그 소리가 위험한 소리라고 직감했다고 했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지만 집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불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때 누나는 나와 마찬가지로 공포에 휘말리며 밤을 나와 경찰을 부른 것인데 그 당시에도 집안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누나는 더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리의 근원은 여전히 알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누나는 두려움에 빠져들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소리가 왜 그 집에서만 들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때의 끔찍한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거실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그 여자의 지기한 모숨소리, 그 어두운 거실에서 느낀 무서운 기운을 기억했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나를 극도의 불안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나는 지금도 그 소리를 떠올리면 온몸이 떨리곤 합니다. 그러나 누나는 그 당시의 소리 외에는 다른 것들을 보지 않았고 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도 나와 같은 공포를 느꼈지만 당시 그 여자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그 여자가 누나에게도 나타난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누나는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갑자기 내 얼굴을 노려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그 여자를 봤던 거냐? 그 말을 듣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시 일어나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나는 그 순간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동생에게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듣지 못했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기에 적지 않게 담아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의 모습에는 전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동생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렇지 않게 보였죠. 하지만 여동생의 말에 담아난 저를 보고 누나는 눈물을 닦으며 속상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밤중에 짐을 슬쩍 나가 어디론가 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기에 저는 바로 여동생의 방으로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밤에 밖으로 나간다니 무슨 말이라. 그때 여동생은 어머니가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려고 밖에 나가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머니의 외침이 자주 이어지고 그 시간이 계속 늦어지자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동생의 방에 들어가서 여동생의 침대 옆에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동생이 말한 대로 어머니께서 외출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1시 정도에 짐을 나눠서 10분 정도 뒤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동생은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고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냥 담배를 피우러 가는 걸로 생각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행동이 반복되었기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동생은 어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뒤를 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저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밤중에 나가서 무언가를 찾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 쪽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와 여동생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반응한 한 조용히 문을 열고 발뒤꿈치를 들고 현관으로 달아났습니다. 여동생은 조심스레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이 보였고 가로등과 달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물 넣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 있어요. 바로 근처에요.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골목길의 가로등 안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늦을 시간에 전봇대를 둘러싸며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책처럼 천천히 걷는 것이 아니다. 빠른 속도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이 따름은 발리듯 매우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낮도만 보여주셨던 부드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멀리서 봐도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어머니는 계속 그 자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볼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워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그때 자신도 너무 놀라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그 여자가 말했던 모시모시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도 내 가족도 이제 끝이다. 8년이 지난 지금 그 여자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여동생보다 한 발 앞서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거실 돌을 켜기 위해 벽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분명 근처에 스위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손을 더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두운 공간에서 딴딴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순간 저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끝에 단 플라스틱 반쪽과 동시에 거실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테이블 위에 하얀 지머누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등을 돌리고 있었기에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어서 저는 냉정하게 사고할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앉아있는 그 여자가 이상하게 보였고 식은땀이 흘려봄에 달라붙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손끝에 다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다시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출거하며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은 다시 어두운 거실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테이블 위에 앉아있는 여자가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신발을 걷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조 바닥에 체중이 실릴 때 끼끼하는 소리도 들렸죠. 그러나 그때 저는 그 소리가 여동생이 아닌 누군가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애매한 밤이었지만 분명히 여동생이 아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위치와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누워있는 네 번째 침상은 병실 중앙 쪽에 위치해 있었고 다른 침상들도 모두 일렬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고요하고 흰색 조명이 그늘처럼 깔려 있었죠. 그날 밤 다른 침상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내 침대 주변만이 유독 찬 공기와 함께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그때 느껴진 것은 그 공간의 적막함과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간호사 누나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예쁜 간호사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내면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듯한 깊은 고독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떨리듯 닫혀 있었죠. 그녀는 나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면서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의 간호사 누나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떨림과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죠. 그녀는 내게 물 한 잔을 건넸지만 손끝이 차갑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물이 아닌 무엇인가를 건넨 듯한 단단이었죠. 나는 그 물을 거부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렸습니다. 입 안으로 들어온 물은 차갑고 씁쓸한 맛이 났습니다. 내가 마시던 물이 마치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동시에 그 물이 내 몸속을 서서히 차갑게 만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말했던 너희 가족은 이제 끝이야. 나는 그 무서운 말이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여자가 그때부터 나에게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었고, 그 수로도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정신이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몸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에 더 이상 이를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간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짐을 떠난 이유, 여동생이 이상한 행동, 그리고 금이 여자의 존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금이 여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고 무언가 악한 존재로서 나와 내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금이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니라. 나는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여동생은 내가 말하는 그 여자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 여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그 존재는 내 가족을 하나씩 숨기고 있었고 나는 그 존재를 끝내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 여자가 나와 내 가족에게 가져올 더 큰 재앙이 무엇일지 걱정하며 일어났습니다. 여동생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고 어머니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의 존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도망치려 해도 그 여자는 계속해서 나를 쫓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조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을 했고, 그날부터는 집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 집을 떠나기 전, 그 여자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무엇을 원하고,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되짚어봤습니다. 모든 단서가 그 여자의 정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나는 그 여자의 힘을 끊어내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여자의 형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에게 다가오면서 이제 끝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파트가 병실에 있었고 침대 왼쪽에는 호흡기와 생체 모니터들이 세팅되어 있었다. 내 침대의 왼쪽 세 번째 침상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오른쪽인 다섯 번째 침상에는 내가 처음에 말했던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다. 그 당시 이상한 점은 내가 잠든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눈을 감은 기억조차 없었고 간호사실 쪽에 둘이 쳐져 있었지만 침대 쪽은 어두운 상태였다. 나는 밤이 된 걸까 하며 자각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나는 무의식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니 온몸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바늘이 달려 있다는 게 신기했지만 내 몸이 움직이는 걸 보니 의아해졌다. 그런데 그때 나는 이러한 현실적인 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또 하나 자각하지 못했던 점은 덤원 내부의 모습이 전혀 덤원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복층 구조였고 위층에는 침대들이 줄지어 있었고 아래층에는 간호사들이 있었다. 덤원 같지 않다고 느꼈던 이유는 글집 구조가 너무 비현실적이었고 마치 가정집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침대들이 엄청 많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2층에서 아무 생각 없이 주위를 둘러보며 걷기 시작했다. 병원처럼 답답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내겐 재미있게 느껴졌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2층 한쪽 구석에 침대가 계단처럼 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 침대 맨 위로 올라가서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매우 편안함을 느끼며 하염없이 침대들을 바라보았다. 몇 분이 지났을 때 그때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침대들이 꽉 찬 것 같았지만 아무도 없는 침대들을 보니 기분이 묘해졌다. 바로 그때 2층 어둠 속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발소리도 없이 조용히 걸어와서 침대 계단을 밟고 올라왔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침대 아래를 쳐다보았다. 사실 그때는 조금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무슨 일로 여기에 왔니? 왜 여기에 오게 되었어? 할아버지의 처근한 말투가 내게 편안함을 주었고 나는 잠깐 말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어쩌다 보니 죽을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고 그 이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잠시 후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살 날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나는 조금 욱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까지 내가 느낀 것은 이 세상이 나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에 머리가 하얘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만막함에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내 눈물을 보며 담아나지도 화를 내지도 않으셨다. 그저 조용히 한 손으로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인데 그 손길은 매우 따뜻하게 느껴졌고 나는 어느새 울음을 그쳤다. 미안합니다. 내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괜찮다. 이해한다며 말씀하셨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나보다 더 비겁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묻자 할아버지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해 주셨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슬프고도 감동적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내는 사고로 죽지는 않았지만 사고소 살아계신 채 발견되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한다. 처음엔 상태가 괜찮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고 금수밀증이 점차 심해졌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아내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옆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더 나빠질까봐 두려워했다. 내가 없으면 더 아프겠지. 나는 생각에 밤낮으로 아내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결국 아내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남긴 말은 혼자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일 것이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사랑과 그리움이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도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 삶에 대한 고민이 잠시 사라진 것 같다. 그 후 할아버지와 나는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밤은 깊어가고 나는 다시금 현실을 직시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할아버지와 나,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그 짧은 대화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나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절대 손자 가게에 놔두지 않겠다고 달려가셨다. 그 말이 그 당시에는 그저 위로의 말로 들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큰 책임감을 담고 있던 말인지 실감이 난다. 아내가 주만자씨로 옮겨진 후에도 할아버지는 매일 덤안에 오셔서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매일같이 주만자씨 앞에 앉아 계시며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셨다고 한다. 할아버지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운이 생겼던 걸다. 안타깝게도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할아버지의 집은 끝없이 고요해졌고 그의 삶은 점차적인 공허함에 잠식되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거나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할아버지의 외로움과 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할아버지에게 있어 세상은 아무리 지나가도 결국 아내와 함께한 그 시간이 떠오르며 그리움만이 더욱 짙어졌을 것이다. 그는 그런 고요함 속에서 마치 지옥처럼 느껴졌을 하루하루를 보냈다. 결국 그는 아내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이 겸원까지 오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동안 내가 가진 작은 불만과 불행이 얼마나 사소했는지를 깨달았다. 내가 경험한 모든 고통이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삶에 비하면 내 인생은 너무 짧고 평범하게 느껴졌다. 그저 그가 살아온 긴 시간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만은 생기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그 말을 전했을 때 들었다. 아내는 내가 잘 살아나기를 원했겠지만 나에게 그런 행복은 없다고 생각했지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깊은 고통과 사랑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다. 내가 아내를 떠나보낸 그 상황을 가늠해 본다면 아마 할아버지의 고통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을 것이다. 그때의 대화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흄성, 그리고 말투까지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 순간 나는 과거에 대해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사랑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대화는 점차 흐릿하게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그러나 확실히 기억에 남은 것은 그 당시에 내가 가질 삶에 대한 의문과 불안감이 할아버지의 인생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고통과 사랑을 들은 후 나는 그에게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나를 바라보며 웃으셨고 그렇게 우리 둘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할아버지는 한마디를 남기셨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만나면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다 해달라. 할아버지는 내게 꼭 그렇게 말해주셨다. 그리고는 아내가 많이 기다릴 거라며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하셨다. 할아버지는 일어섰고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때 나는 정말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지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언젠가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웃으셨고 그 뒤로는 끝없이 이어진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셨다.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이 기억난다. 힘든 시간은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니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고 좋을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셨다. 그 순간 밤하늘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더니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나는 그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것이 꿈이었음을 집단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는 그 꿈에서 깨어나 내 침대로 돌아갔다.
침대에서 눈을 뜬 나는 마치 진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내 상태는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했다. 호흡기 잔치도 제거되었고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그 물 한 모금이 내 몸에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내가 덤한 주만자실로 옮겨간 후에도 매일 면회 시간만 되면 덤안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면 주만자실 앞에 앉아 매일같이 아내를 기다리셨죠. 그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아내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겪고 나서야 아내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또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저 아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랐고, 아내는 할아버지가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겠죠. 할아버지는 아내의 바람을 저버릴 수 없었고, 그 말이 얼마나 책임감이 큰 말인지 나중에야 실감하셨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했는지 알게 되었죠. 할아버지의 사랑과 책임감은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깊고 진한 것이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할아버지는 아내를 따라가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 아내를 대신할 수 없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아내가 없는 짐은 끝없이 침묵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신 그때의 감정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없었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나에게는 그런 행복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말은 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사랑에 대해, 인생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의 나를 돌아보게 했죠. 그 후로는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할아버지의 인생을 들은 소 내 인생이 얼마나 짧고 단편적이며 평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도 나의 할아버지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함께 이야기하던 할아버지와 지금의 이 할아버지를 비교하며 우리 할아버지가 나처럼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아버지는 웃으며 나에게 내 손녀가 나처럼 자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의 삶의 지혜를 느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동안의 이야기도 다 해간다고 하셨죠. 그 뒤에 할아버지는 아내를 너무 많이 기다리셨다며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모습이 나에게 너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를 떠나면서 나는 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아내를 그리워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힘들 시간은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기억이 될 테니까.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는 말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할아버지는 계단을 올라가며 사라지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니라. 할아버지가 사라짐 소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밀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 병원의 구조가 갑자기 변하더니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저 꿈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을 받으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다시 잠에 빠졌고 아침이 되면서 주만자실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주만자실에서 내가 꿈속에서 본 할아버지의 얼굴이 실제로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 생생했기에 나는 그 얼굴이 진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중환자실에서 경험한 것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그저 꿈이 아니기를 바랬고 그때 나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중환자실에서 겪은 일들이 그냥 지나쳐 거닌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경험을 잊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대화는 내게 많은 것을 알려줬고 앞으로 내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